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산 정상 토크쇼 7월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산 정상 토크쇼는요, 참 많이 슬프고 많이 안타까운 날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7월 28일 언제나 늘 그랬듯이 저는 찜통 더위와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 작은 에어컨 없는 방에서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방송을 업로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웬만한 문자 오면은 주로 코로나 아니면은 긴급상 문자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날은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저희 어머니 이모부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었는데, 또 하필 그날 또 수요일이었고, 또 다음 날은 또 제가 일을 가는 날이잖아요. 그래도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돈은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당일 수요일날 가려고 맞지도 않은 정장 양복 겨우 끈에다가 먼지 털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성남 이모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했더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원체 이렇게 많아서 그런 건지 그 냉동고에 지금 잠깐 보관돼 있고 29일 날부터 이제 정식적인 장례를 치르실 거라 하시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돌아가신 건 28일이고, 그래서 어머니도 막 가고 싶어 했고 돈도 부지도 더 넉넉히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비가 오는데요,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또 나라에서 내야 되는 공과금도 내야 될 시기였고, 예. 그래가지고 어머님이랑 저랑 참 일보 양택? 뭐 그런 느낌, 맞나? 그런 뜻이었나?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비가. 아무튼 그래 했고, 그래서 찾아 먹지 못한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예.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일할 때 신기한 거는, 어머니한테 부고를 알리고 나는데 해가 쨍쨍 뜨고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비 온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어머님이 좀 많이 슬퍼하셨던 것 같은데, 그날 또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동생네 쌍둥이 조카들 어린이집 데려오는 날이었고 기분이 좀 썩 좋지 않았죠. 집에 와서 어머님한테 라들러 한 잔 따라 드리면서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엔 어머니 모시고 은행 가가지고 부주금을 은행으로 붙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한대방울 떨어지네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저 솔직히 여러분, 제 로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1등 당첨되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관을 들어주셨던 분들이 대부분 친가 쪽 사람들이 아니라 외가 쪽 어머니 분들이셨거든요. 그 중에 성남 이모부 아드님 되시는 형께서 저희 아버지 간 쪽 한편을 들어주셨었거든요. 화장터로 옮겨주실 때. 그 보답으로 감사 인사 드리러 갔었어야 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새끼가 뭐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돈이 없으니까 남루한 옷차림새, 어머니도 저도 이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고 떨어진 상황이었죠. 어머님이 특히나 최근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그 부작용 때문에 감기균을 좀 갖고 있을 때였거든요. 타이레놀 먹고 그 주사 맞았던 병원 가가지고 항생제도 지어 먹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7월 말일 또 터집니다. 악재가 자꾸 터진 거죠. 그건 뭐냐? 공과금입니다, 여러분. 공과금. 매월 10일이나 15일쯤 되면 이제 공과금 용지들이 하나둘씩 이제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얼추 90에서 120에서 150 벌 때는 그래도 어머니 공과금 내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돼주고 보탬이 돼주고 했고 그랬거든요. 특히나 한 달의 마지막 주쯤 되면요, 29일에서 30일쯤 되면은 건강보험료 폭탄요금이 나와요. 특히나 그 피보험료로 나오는 그 부담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특히나 요번에는 또 재산세가 또 나오는 바람에
어머님한테 돈을 따로 챙겨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로는 어머님한테 술로 위로해 주는 게 전부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어머니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주로 혼술을 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머님은 술을 사다 드리면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술 깨는 약도 사다 드려야 되고, 소화 안 되시니까 소화제나 사이다 사다 드려야 되고, 막 부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어머님의 짐, 공과금 혹은 피보험 폭탄요금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이 못난 아들이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현재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산 정상 토크쇼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았던 소식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만 있겠습니까? 기분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제가 7번째 출근 날 엊그저께 일하는 동안에 그 동생이 조카들 데리고 밤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그 장을 보러 잠깐 편의점에 들렀어요. 와가지고 익살스러운 조카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뭘 싸왔어요. 뭐냐 했더니 도시락을 싸왔대요. 그래서 뭘 또 이런 걸 사오냐 이랬더니 만두 같은 걸 만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다 끝내놓고 새벽 늦은 시간에 동생이 산 만두통을 열어보니까 고기만두, 김치만두에서 이렇게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목에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9개 해가지고 해왔는데 딱 반만 먹었어요. 3개 고기만두 3개, 김치만두 3개 하고 나머지 6개 도합 12개를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워서 그거 허겁지겁 먹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드리려고 갖다 드렸는데 어머님이 아직은 드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동생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에 토요일날 동생이 토요일날 집 안에다가 조그만 마당에다가 아이들 풀장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하고 물놀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로또 하러 가는 김에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있죠? 싸게 파는 데 가가지고 엄청 사가지고, 비싼 것도 많이 못 샀어요. 바로 된 거 400원짜리로만 수두룩하게 사가지고 동생네 집에 가가지고 아직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지한테 살짝 전화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물놀이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아이스크림 선물을 보답을 해주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이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내 가정인데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내 여동생한테 꼭 5억 챙겨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첨 금액이 30억에서 40억쯤 되면은 동생한테 당연히 10억이나 8억 정도 챙겨줘야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오빠입니다. 그리고 4번째 산 정상 토크쇼 주제는요, 바로 로또 외길 인생 17년 그리고 연금 복권입니다. 연금 복권은 다시 시작한 지가 얼추 한 2주 전부터 다시 연금 복권을 64회차부터 다시 하고는 있는데요. 로또는 그렇다 치지만 연금은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거든요. 특히나 저는 요새 연금 복권 살 때 세트로 사거든요. 네, 세트로 사요. 세트로 1등, 2등 연이어 당첨되라는 식으로 말이죠. 2등은 조가 틀려도요, 그 밑에 번호가 다 맞으면 2등이거든요. 특히나 저희 동네 로또 명당 그곳에서 연금 복권을 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로또랑 연금 복권을 주로 언제 맞춰보는지 아시잖아요. 한 주가 더 지나서 맞춰보잖아요. 한 주 더 희망을 더 갖고 푹푹이 싣고 싶어서 말이죠. 로또는 그렇다 치지만 연금 복권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기로에 서 있어요. 로또를 하지 말고 연금을 할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로또가 뭐 일확천금, 대박 인생, 뭐 인생 역전이란 말이 옛말이 됐잖아요. 당첨자도 많이 나올 때 있고 운 좋으면 적게 나와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그 33% 떼면 어마무시하게 떼가거든요. 몇십억이었던 게 실제로 실수령 금액 보면은 억 단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1억이든 2억이든 그것도 큰 돈인데 저한테 그 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29억이었는데 2등이 무려 1억 가까이 나왔어요. 9,200만 원. 와, 그 둘 중에 하나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야, 로또를 17년을 했는데도 로또 1등을 그렇다 치면 2등도 안 되면은 너는 진짜 운이 아예 없거나 운이 올 생각이 없는 거거나 아니면 이 운을 이미 다 써서 없는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를 핀잔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고 따르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해왔던 로또를 저는 희망이랍시고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지갑 안에 로또 1등 당첨이라는 희망을 잠재우고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 저는 연금 복권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는 요즘 연금 복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금 복권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는 20년 동안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 횟수도 좀 줄었고요. 예전에는 1조부터 7조까지 있었는데 지금 연금 복권은요 1조에서 5조까지 있고요. 당첨 방식은 똑같습니다. 뒷자리부터 맞춰가면서 7등, 6등, 5등 이렇게 돼 있고요. 연번으로 맞아도 6등, 7등 이렇게 금액을 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연금 복권의 당첨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어떻게 수령을 하게 되면요, 매월 15일마다 통장으로 현재 700만 원인데 실제 수령액은 525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걸 매월 15일마다 20년 동안 525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금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버킷리스트를, 또 그 알찬 큰 그림 계획을 저 스스로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왔냐면요, 일단 당연히 1등으로 100만 원으로 여동생 챙겨주고요. 매달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10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325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저를 위해서 저축을 한번 할 거고요. 20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나머지 225만 원 가지고 어머님하고 동생과 우리 조카들하고 진짜 알차고 행복하게 잘 버티면서 존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다시 연금 복권을 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동행복권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받았는데 주로 당첨자 소식, 그 소감을 남기는 그 게시판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연금 복권을 가게에서 한 번 사고 또 인터넷으로 또 똑같은 번호 또 샀더니 1등이 2장이 되고 2등이 8장인가 됐다 그러나, 그래서 총합 도합 2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예전에도 연금 복권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요 여러분, 저도 연금 복권 살 때 랜덤으로 샀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이런 식으로. 지금 5조까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계속 세트로 사고 있어요. 세트가 뭐냐면은 1조에서 5조까지 번호는 같은 거예요. 1조가 만약 1004면은 2조도 1004, 3조도 1004, 4조, 5조도 1004 이런 식으로 된 걸 세트라고 하거든요. 조는 다른데 조 안에 있는 번호는 같은 거라서 번호가 맞기 시작하면요 1등, 2등 독식할 수 있거든요. 예. 2등은 10년 동안 100만 원을 받고요. 아마 그것도 세금 때문에 아마 7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금하고 로또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편의점 알바 일가는 목요일 밤 늦은 저녁 시간쯤 되면요 그 시간대가 연금 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맞춰보긴 하는데, 진짜 둘 중에 하나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연금 복권 안 할 거다. 연금 복권이 만약 당첨되면 로또 외길 인생 17년을 이제 마무리 지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굳은 다짐, 결심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어머님에 대한 그 공과금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더욱더 기도발이 더 강렬했던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사안정상 토크쇼 마지막 주제는요, 그날 금요일 밤이었을 거예요. 7월 30일 밤 10시 29분쯤에 저희한테 무단투기로 시달리게 했던 그 녀석을 제가 한 2주 전쯤에 고소장을 날리고 2주 후에 진술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또 마지막 7월 30일쯤 됐을 때 그 가해자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면서도 와가지고 오히려 대의로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뭐 고소하겠느니 뭐 고발하겠더니 어쩌저쩌 지랄 열병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쭤봤습니다. 아저씨, 당사자가 지금 경찰서 가가지고 진술 2시간여 동안 하고 처벌 고발 벌금 물었다고 했죠. 예, 그럼 됐어요.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제가 보는 거 그런 거였거든요. 그분이 고발 고소 받았던 이유가 재물 손괴죄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단투기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거든요. 잘 그거는 주로 지자체 관할 구나 뭐 행정청소과 민원 제기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봤자 경범죄였습니다. 재물 손괴죄도 경범죄 형식으로 4, 5만 원밖에 안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가관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래서 화가 났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김없이 와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은 억울하게 당했고 자신이 벌을 받았던 이유가 우리 집에다가 오토바이를 2번 세워놓은 것 때문에 제가 그걸로 고발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로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를 6개월 동안 저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버젓이 와가지고 또 20여 분 동안 개지랄 떨고 가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번에 말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내내 거리고, 아, 예 그러세요? 예 알겠어요? 예 그러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칭 형사 반장이라는 사람이 그분한테 어드바이스, 일명 조언, 충고를 해줬대요. 뭘 했냐?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고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말은 즉슨 이렇더라고요. 나이도 어리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고소 고발만 할 줄 아는 어리숙한 사람이니까 사장님이 이걸 고소할 수 있다. 저희한테 이렇게 처벌 받고 벌금 묻고 간 와중에도 만약에 집에 대자보가 아직도 붙어 있다면은 고소 고발을 하시라. 그러면 이분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명예훼손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사람을 고소 안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6개월 동안 피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아니 어떤 형사 새끼가 그런 사람한테까지 가해자한테 인권을 따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축원해주고 조언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줬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어이가 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그 담당 형사가 그 형사 반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분이 벌금을 묻고 처벌을 받는다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면 이웃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단 한 번도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저희 동네에서요, 그분 꼬라지나 얼굴 면상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찰이나 형사계에서는 내리짐작하는 말은 이웃끼리 잘 해결해라, 이웃끼리 암만 해결해라, 이웃 간에 왜 그러고 싸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저희한테 비양심적인 짓거리를 연이어 테러를 했고, 또 안이하게도 처벌 벌금을 나라의 지자체에서 벌금을 물고 나서도 자기 집 앞에 항상 세워놓던 오토바이를 괜히 우리 집 CCTV 뒤편에다 세워놓고 암묵적인 불안감을 조성했던 게 그 사람인데, 제가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게 재물 손괴죄라고 하는 자기 대자보를 떼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182번인가 183번에다 전화해가지고 경찰 상담 민원을 받고요, 법적인 상담을 받고 진술서 2장 A4 2장 분량과 USB에 들어있는 CCTV 영상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분을 고발을 했고, 경찰서에서는 올바른 인도와 인계 그리고 올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경찰이라는 사람들이요, 가해자한테 피해자를 역고소하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아예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찰입니까? 예? 정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해결하려고 진짜 올바르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다 도움 요청하고 도움을 지원을 부탁했더니 한 번은 경찰에 출동해서 해줄 때 했던 거라고는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하고 빤스러나게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그 무슨 일이 뭡니까? 제가 그러면 총이라도 칼이라도 맞거나 엄청 맞아야지만, 제가 신고를 해야지만 그 사람을 법적인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올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고 계도해야 되는 게 경찰로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일요일 제가 경찰서 담당 형사님이 오늘은 일을 하신다 해서 전화를 이른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담당 형사님 하신 말씀이 처벌 벌금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하는 거지, 자기들은 형사로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 일면 용지를 올리는 것 뿐이다. 아직은 처벌 벌금에 대해서는 판결은 안 났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왜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한테 피해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셨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누구씨 그분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나연아 씨 본인께서 그분의 사진이나 얼굴을 대잡을 해서 붙였잖아요. 그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대요. 명예? 남한테 피해주고 괴롭히고 고통받게 했던 그 사람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가해자는 인권 따져가면서 명예를 찾아주는 게 그게 경찰로서 할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자칭 형사 반장이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담당 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뉘앙스를 표하다가 마지막쯤 가서 말하는 게 자신이 그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던 걸 순수 진술을 오히려 역으로 형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고 얼탱이가 털려서요. 진짜 개빡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 전화 통화했던 시간이 무려 7분이었어요. 저 그래서 그거 편집해서 공론화하듯이 올릴 겁니다. 견찰이 견찰했다. 개 견자를 써서 견찰. 와, 여러분 저 그래서 다시 마음 다잡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요 경찰에다 절대 신고해서 도움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과일 깎던 과도나 아니면 제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이 3단봉으로 뚝배기를 깨거나 차라리 제가 범죄를 저지르겠습니다. 네? 올바르고 착하게 살았던 제 자신조차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달라고 도움 요청하고 요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라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털립니다.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도요 화가 나요. 어머님하고 제가 무슨 관계를 했는지 아십니까? 네? 내 담당 형사라는 사람이 아까도 전화할 때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니들 둘이 알아서 이웃 간에 화해하고 오해 풀고 지랄해라 이런 식으로 방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투에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얼탱이스럽고 빤스런스럽고 어이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니까 당연히 내가 고소고발을 한 건데 오히려 가해자한테 피해자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충고를 해줬다는 게 그게 얼탱이가 털린 겁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무슨 죄인지 저도 알고 그 사람을 고소를 한 거예요. 명예훼손이 무서웠으면 제가 그 사람 고발하러 안 가게끔 비빌대면서 쫄았겠죠. 근데 그때 제 마음 심정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시죠? 어머님하고 제가 무려 6개월 동안 그 사람한테 핍박받고 겁박받고 암묵적인 혈연 협박 같은 걸 받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아시죠? 저 그때 엄청 참을인자 엄청 몇백 곱절 썼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부엌칼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죽치고 있다가 배때기 쑤셔버리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는요, 야구 빵망이 갖고 그 새끼 오토바이 다 개작살해서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나이를 허투루 처먹어가지고 씨발, 지가 몇 년 살았니? 그게 뭔 상관이에요. 주된 요점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대놓고 피해자 집에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 내고 방귀 낀 놈이 성낸 듯이 하고 그러고 갔다 이겁니다. 제가 화가 나고 승질나고 더 화가 났던 건요, 제 담당 형사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저한테, 가해자한테 어드바이스 ADVICE 충고를 듣고 저희를 오히려 역공격하러 왔다는 그 사람 발상 자체가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법도 정의도 나를 지켜줄 경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경찰이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아요. 견찰입니다. 견찰. 여러분, 저처럼 올바르고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불합리하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칼 들고 나가서 쑤셔버리십시오.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오늘은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산 정상 토크쇼 7월의 마지막 주 끝자락에서 윤호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안 좋고 많이 속상한 날입니다. 진짜 올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로 인해서 나라에다 도움을 요청하고 했건만 정작 나라에서 하는 꼬라지가 이 꼬라지입니다. 다시는 저 경찰서 안 갈 거고요. 남이 잘못한다 싶으면 그냥 두드려 패거나 아니면 칼대로 배때기 쑤셔버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왜 갑자기 범죄자가 되고 왜 죄 지은 사람이 되는데요. 그거를 방조하고 그걸 방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데요. 바로 경찰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찰들 때문에. 이 나라에는요, 법도 나를 지켜줄 경찰도 없습니다. 단지 지저대는 경찰들만 있을 뿐입니다. 윤호의 5번째 토크쇼 주제는 좀 무겁게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오늘 산에 올라가기 전에 970회차 4회차 로또 당첨 결과지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무려 17명이 나왔고요. 13억입니다 2등은 5,600만 원이고요. 이 13억에서 마이너스 33%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실제 실수령 금액이 얼마인지를요. 산에 와서 또 계산기 또 두들겨보는 게 처음이네요. 계산기로 13억 1700 523 빼기 33%는 와 여러분 13억의 정체 실수령액은요 무려 보이시나 모르겠다 8억 8,241만 3,130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실제 실수령액이래요. 여러분 8억이라면 동생한테 3억 주고요. 예, 동생한테 3억 3천만 원 주고요. 나머지 5억 3천만 원 가지고 어머님하고 해피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금이 줄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결과는 모릅니다. 아직 제가 맞춰보질 않았거든요.
아, 삶이 왜 이럽니까, 여러분? 마지막 윤호의 산 정당 토크쇼의 결말은요, 더 이상 흐리고 어둠이 두려워진 날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그런 밝게 빛나는 그런 날이 곧 찾아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남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흐림 없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기분 좋은 소식도 한 번에 몰아쳐 오겠죠. 제 인생에 있어서 희망, 꿈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직 제게 있어서 크나큰 그 행운이 곧 오리라고 확신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쨍하고 해뜰 날처럼 맑고 투명한 좋은 날이 있듯이 제게 있어서도 제 인생에 있어서도 밝은 날이 곧 찾아올 거라고 굳게 의심하지 않아 봅니다. 이번 974회차 13억 실수령액 8억 8,200만원의 당첨자가 꼭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산 정상 토크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